네덜란드 느릅나무 병을 일으키는 살충제는 식물에만 뿌려지는 것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토양을 거쳐 새의 먹이에도 들어가고, 그걸 먹은 울새는 암컷에 축적되어 불임을 겪게 되고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멸종까지 이르렀겠지요. 책의 제목인 침묵의 봄은 이 울새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인에게 울새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충제를 보통 봄철에 뿌리는데, 살충제를 뿌리면서 울새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멸종까지 이르게 됐고, 연쇄적으로 다른 생물들도 죽어나가게 되면서 다음에 봄이 돌아왔을 때 울새의 울음소리를 비롯해서 다른 먹이사슬에 있는 생물들의 지저김, 속삭임, 생명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없었다 라는 의미에서 침묵의 봄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살충제를 먹은 곤충의 대부분은 죽게 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개체, DDT에 익숙해진, DDT에 중독됐지만 내성이 생긴 개체들이 DDT 증폭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DDT 증폭 장치의 역할이라는 거는 생존해 있는 내성이 생긴 개체들을 새가 잡아먹으면 새들이 이제 DDT 중독 증세를 나타냅니다. 이런 새들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고 느릅나무 해충들을 잡아먹는 새를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 해충들의 천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DDT 살포가 느릅나무를 죽이는 셈입니다. 또 새 위에 다른 먹이사슬들도 있을 거고요. 제일 문제는 해충들은 DDT 살포 중지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내성이 생긴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새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에 살충제가 쌓여서 정상적인 뭔가 생식 활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들이 다 멸종해버리면 해충들만 남은 세상에서 해충들을 어떻게 다시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책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볼 때 살충제가 정말 벌레를 죽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할은 미약한데 생태계만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했었을 텐데요, 당시에. 그럼에도 살충제 살포가 가능했던 이유는 권한을 가진 권리들이 무지하고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영향력을 이 정도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험할 때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인 동물들에 한하여 실험을 진행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전반에 걸친 파괴적인 영향은 실험에서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입니다. 강에 DDT를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살포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점차 양을 늘렸습니다. 그러자 연어, 송어 등의 물고기와 새 수중곤충들이 직간접적으로 DDT의 영향을 받아서 몰살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모든 화학물질들은 토양, 식물을 거쳐서 강이나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화학물질들은 매우 오랫동안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 강에서 또 다른 토양에 스며들고 식물로 뻗어가고 그렇겠죠. 그래서 다른 생물, 다른 생태계에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매미나방, 불개미 박멸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화학약품을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제 효과는 되게 미비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생태계가 원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소랑 그 소의 우유에서도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양의 화학물질이 잔류해 있었습니다. 이 우유를 마신 주민들, 사람들도 2차적인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놀라운 죽음의 비라고 영국의 생태학자는 표현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인 것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화학약품을 공기 중에서 살포하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에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농경 쪽에서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960년대에는 정원사나 집주인들이 살충제, 제초제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분표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위험하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예기구 같은 경우에도 그 유독물질과 접촉하기 쉬운데 쉽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모르고 접촉은 많이 하고 원인을 모르는 병에 시달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개인이 화학물질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수관에 따라서 식수원으로 유입될 수 있고 공공식수가 오염되면은 이제 마을 전체가 살충제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실제로 사람의 인체 지방 조직을 검사했더니 5.3에서 7.4 ppm의 DDT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조직에서 상당량의 DDT가 검출된 이유는 먹는 것이랑 관련이 있었는데요. 스튜에서 높은 DDT, 빵에서 높은 DDT가 검출됐어요. 음식물에 이토록 많은 DDT가 잔존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차별적인 살포, 그리고 DDT가 음식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걸 제재할 검사관 수, 제도적인 문제 때문인 거죠. 그래서 레이첼 카스는 농약 잔류 허용량을 폐지하자고 합니다. 농약 잔류 허용량은 농약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간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각 식품에 전류하여도 무방한 기준 농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상 무방한 기준 농도는 없습니다. 허용량 이내에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자고 했고 허용량 이내라고 하더라도 종복 섭취 시 체내 축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용량을 초과하는 건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더욱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거래 조사를 할 수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 조사관에 반드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학물질은 인간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형태도 불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병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에 대한 위험성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염화탄사수소계 물질, 유기인산계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신경계 직접 손상 이외에도 다른 많은 작용을 할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화학물질의 사용을 고집한다면 신경계의 손상,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등등 그런 대가를 계속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충제를 뿌림으로써 생태계에 살충제가 돌아다니고 그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음식, 물 이런 거를 인간의 몸이 섭취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세포에 살충제가 들어가면 세포의 산화작용을 억제합니다. 이건 에너지 생성 억제로 이어지고 그래서 세포가스의 산소 공급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아까 새도 생殖기관에 살충제가 축적되어서 개체수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인간도 매한가지입니다. 세포의 정상적인 분열 능력 파괴, 염색체의 구조나 유전자의 직접적 변화를 초래해서 돌연변이를 발생하고 미래 세대의
변화된 정상적이지 못한 유전자를